2교시입니다. 2교시 참 오겠죠. 저도 약간 문제를 이제 실시간으로 치고 난 다음에 받아보는데, 좀 약간 이제 언제 제일 좀 공포심 같이 좀 느낄 때가 있어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너무 이제 막 목 조여오듯이. 이게 이제 들어는 봤는데, 이제 알 수 없는 형태. 예. 여기까지 해야 되는지 또 약간 암담함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죠? 그때 좀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문제를 보고 쓰실 분은 많았으나 쉽지 않았었겠죠. 그래서 이제 1번을 선택하셨어야 될 문제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뒤쪽을 보면 좀 더 많이 이제 난처하게 만들 문제들이 덜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 문제는 어디서 출제됐는지는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하시면 표면적인 자료로 다 아실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모 대학교 교수님이 교육 자료로 만드신 거하고 유사하고, 그 또한 이제 학원에 있는 강사 선생님들이 좀 더 예쁘게 꾸미긴 했는데, 이런 원리가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저는 약간 예전에는 그 원리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렸는데 큰 의미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무전기의 원리 자체가, 우리 무전기 이렇게 생겼잖아요. 무전기 이렇게. 무전기에 건전지를 넣지. 건전지를 넣으면 무전기가 이제 사용전압이라는 것도 있을 거고, 출력이 몇 와트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출력이 몇 와트. 근데 이 무전기하고 똑같이 형태에서 전파를 이제 수신하고, 이런 무전기 또 하나 더 있죠. 이렇게 해서. 무전기의 그 특징은 아시다시피 양방향 통신이 가능은 한데,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보면 단방향밖에 안 되는 거죠. 한쪽으로만 진행이 돼 있는 거죠. 그게 반이라고 붙거든요, 보통. 그래서 얘네들의 원리를 딱 보면, 여기서를 전파를 보내면, 여기서 그거를 그 전기 에너지를, 그 통신 에너지 파장을 받아가지고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럼 얘를 전기 회로로 다시 구성해 보면, 이 무전기는 이런 원리로 돼 있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보면, 여기서 뭔가를 만들어내서 보내고, 그죠? 그 보내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원래는 이렇게 회로로 구성되어 있죠. 직률 전원을 쓴다고 합시다. 그래서 내부장이 있고, 이게 소비를 하는 거죠. 이렇게 생기지 않았고요. 얘를 이렇게 떼내고 점점 띄우면 이 사이에 이제 통신 환경이 만들어지죠. 전자파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형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 파형을 보냈었을 때 이렇게 보내요. 이렇게. 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멀리 이렇게 흘러간대요. 이렇게 교류 형태로 돼 있고, 내부전은 직류됐겠죠. 그러면 이제 반대편 무전기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얘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렇게 오는 거 있잖아요. 했었을 때 이렇게 받아들여요. 이게 소비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무선통신기기를 설명할 때 이런 말을 많이 적잖아요. 최대 전송 전력 이렇게. 최대 전송 전력은 도대체 얼만큼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전제 조건이 이 무전기의 내부장과 이 무전기를 소비할 수 있는, 무전을 들을 수 있는 형태를 외부장이라 보면 이 두 장이 같을 시점이 있거든요. 같고, 출력은 어느 정도 됩니까? 라면 최대 출력을 Pmax 이렇게 적어요. max는 해서 4분의 V의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얘 이제 내부장과 외부장이 같기 때문에 내부장을 넣든 외부장을 넣든 가장 큰 전력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던 일반적인 전력의 공식이 전기를 조금만 하셨다면 R분의 V제곱인데 그 중에 4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것들을 조금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막연하게 적어도 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적어서 풀어나가긴 했었겠죠. 하지만 이 무전기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원하는 주파수 대역을 올려서 보내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그 대역을 주고 받아야 돼요. 사람 목소리라는 것들은 어떤 데이터입니까? 하면 연속적이잖아요. 아날로그 방식으로. 하지만 무전기로 보낼 때, 주파수를 흘려서 보낼 때 어떤 식으로 송신하고 보내야 됩니까? 라고 하면 그 대역에 높여가지고 보내야 되거든요. 그 형태의 이제 그림을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이 문제는 다시 나오면 쉽지 않은데 뭐는 다시 나올 것 같습니까? 라면 얘는 무조건 다시 나오죠. 전송 손실과 결합 손실.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손실을 어떻게만 고려를 다 해봤더니, 그죠? 내가 원했던 무전할 수 있는 거리보다도 훨씬 더 멀리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는 좋은 편이라고 얘기하기는 제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차피 출제위원은 보다도 더 많은 형태의 데이터를 가지고 출제하셨겠지만 좀 아쉬워요. 그죠? 밑에 보시면 구조도입니다.
제가 이제 이 자료가 올라온 형태를 그대로 실었어요. 그죠? 예, 저주파 형태를 발진을 통해서 고주파로 바꾸고, 그래서 변조하고 증폭시켜서 보내고, 그리고 받아들일 때는 복조. 그죠? 원래 이제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바꿔주면 변조라고 부르고, 디아 변조. 그리고 그 아디를 복조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그런 형태에 대한 설명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예, 우리 전화기도 똑같고요. 전화기 똑같고, 스피커도 똑같고요. 스피커도, 마이크하고 스피커도 똑같은 기능을 하고 다 똑같아요. 근데 이 똑같은 형태를 이게 변조냐 증폭이냐 뭐 동조회로가 있느냐 이런 부분을 설명해서 되는 거고, 요 지금 보이는 이제 뭐 건파라고 되어 있는 형태인데, 얘는 이제 우리가 말한 반파회로에 해당되는 다이오드를 써서 이 뭐 다이오드의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교류를 직류를 바꿀 때도 많이 활용되고, 그래서 이 위아래가 다 있던 부분들이 밑이 다 없어졌잖아요. 마이너스가. 그렇게 해서 보내는 건데, 이 내용을 좀 더 많이 전달하고 쓰기에는 좀 쉽지 않겠네요. 여기까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설명이 안 했잖아요.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누설동축 케이블은 우리가 이제 어릴 때,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지금도 좀 쓰고 있는 데도 있죠. 우리가 이제 유선 방송을 봤잖아요. 유선 방송을 봤었을 때 좀 새카맣고 굵은 선이 있었어요. 걔를 이제 동축 케이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강의 때 설명하는 건 뭐냐, 동축 케이블은 뭡니까? 멀리 보내는데 효과적인 거예요. 많은 자료를 멀리 보낼 때. 그러니까 자료를 많이 보내려고 하면 선이 굵어야 돼요. 그래서 또 전화선에 대해서 실을 수 있는 데이터가 한정적일 거고, 전화선보다 더 굵은 선. 그러니까 전화선이 왜 이렇게 현재처럼 꼬여 있습니까? 이중으로 꼬여 있잖아요. 트위스트 페어라고 보통 부르는. 그 왜 꼬여 있습니까? 하면 또 상쇄시켜 가지고 그 이제 우리가 말하고 있던 뭐 나쁜 형태를 좀 없애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동축 케이블에 대해서는 외란으로부터 훨씬 더 안전합니다. 외부 전자파에 대한 방해도 덜 받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동축 케이블의 핵심이 뭡니까? 라고 하면 멀리 보내는 데 있어요. 첫 번째. 그죠? 근데 누설 동축은 뭐에 있습니까? 하면 일정한 방사 형태를 멀리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안테나의 역할이면서 멀리 보내려고 한다. 그죠? 그러면 가장 쓰기 좀 편한 형태가 뭐가 필요합니까? 라면 슬롯이라는 것들을 만들어내요. 흠이죠, 흠. 그래서 보통 보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갈 때 자장을 형성시키는데, 자장에 대한 전자파가 주변에서 방사되거든요. 그 방사되는 형태를 균일하게 멀리 보내고 싶다. 그 다음에 여기 추가되어 있는 내열이라고 하는 것들은 내열층을 통해서 화재로부터 일정 이상 견디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우리 법령상은 내열 동축 케이블을 활용을 하고 쓰긴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그죠?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해라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위쪽에는 동축 케이블이고 위아래 선을 보시면 거의 다 같은 내용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딱 하나 표시가 되는 것들은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내열층이 외부에 이제 내열층이 있는 거죠. 이렇게. 요 형태를 좀 설명을 좀 더 잘 해주셨으면. 그래서 제가 뭐 답 쓰신 분한테 물어보니까 뭐 그냥 이렇게 썼다. 그래서 네, 잘하셨어요. 이렇게. 예. 그렇게 해서 보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문제는 뭐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나와 있는 형태인데 여기 이제 슬롯이 있고, 슬롯. 이게 중요하죠, 슬롯이. 슬롯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한마디 더 붙였고요. 전송성실과 그 결합선실은 제가 한마디만 말씀 좀 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제 무선통신이라고 하는 거. 무선통신을 이렇게 이해해 봅시다. 그러니까 통신이라고 하는 것들을 소방에서 써야 돼요. 불났었을 때. 근데 접근하기 용이하지 않고 이제 부를 수가 없는 환경이 돼 있으니까 무선을 쓰는데, 원래 메인이 있을 거고 통신을 보조하는 설비가 분명히 존재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누가 씁니까? 라고 생각해 보면 얘네들은 소활동 설비죠. 소활동 설비. 저는 누가 쓴다고요? 소방관이 써요. 소방대가 쓰는 설비를 얘기해요. 그죠? 소방대가 접근하기가 힘든 곳, 지하 2층 이상이고 뭐 바닥 면적이 얼마 이상이 합계고 지하 3층 이상이고 지상층 30층 이상일 때 16층 이상부터는 무선통신을 보조할 수 있는 설비를 쓰셔야 돼요. 무선통신 보조 설비입니다. 그죠? 무선통신 보조 설비는 세 가지의 형태를 지금 띠고 있죠. 뭐가 있습니까? 지금 보이는 좀 더 안테나처럼, 그러니까 통신기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데이터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때 나온 형태가 누설동축 케이블 방식을 쓸 거냐, 누설동축 케이블 거냐, 아니면 안테나를 쓸 거냐, 아니면 겸용을 쓸 거냐 방식이거든요. 근데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안테나 방식을 많이 못 내요. 못 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는 좀 더 많아지시긴 했죠. 통신기술사 분이 많이 영입되고 하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통신의 전문적인 문제를 출제한다면 좀 문제는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우리하고는 좀 많이 거리가 멀거든. 근데 우리가 소방쟁이다 보니까 아직 이 무통이 약해요. 그렇죠? 약하고, 그리고 그 청에도 이러한 백데이터가 없고 기술사회도 약해요. 그렇죠? 뭐하고 좀 뭐 닮았습니까 하면 소방기술사가 뭐 PSM을 갖다가 뭔가 적극적으로 해보겠다라는데 약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화공기술사 쪽, 화공이나 이런 쪽이 훨씬 더 잘하는 것처럼 그게 마찬가지인 거예요. 통신 쪽 우리 많이 약하거든요. 우리 통신을 주고받는 방식 자체도 기초도 잘 안 돼 있고 약해. 전기도 약하고 소방도 뭐 전기야 뭐 그쪽에 많이 들어와 계시니까 괜찮은데, 그러니까 누설동축 케이블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누설동축 케이블을 최대의 전송 효율로 가장 먼 거리로 보내려고 하면 어떤 방법을 쓰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하는 거죠. 현장만 제가 딱 깨놓고 말씀드리면 그냥 증폭기 쓰면 통신 환경이 잘 안 나와. 그럼 증폭기 하나 더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증폭기를 넣게 되면 또 우리 기술사의 답변에 이런 거잖아요. 전자기기가 추가가 되면 효율성은 높아질 수는 있으나 신뢰도를 많이 떨어뜨리는 단점이 있거든요. 30분에 대한 저장용량밖에 없고 또 그런 단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최악의 조건에서 통신이 안 되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케이블의 형태의 특징만 좀 이해해서 이 케이블을 어떻게 하면 좀 조절했더니 통신에 대한 거리를 좀 더 넓힐 수 있다는 방법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 방법이 뭡니까? 하면 그레이딩이에요. 그레이딩입니다. 이 그레이딩이라는 말은 뭡니까? 케이블의 종류를 다르게 해서 통신에 대한 범위를 넓히고자 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 봅시다. 통신에 대한 범위를 넓히자고 해서 케이블을 다르게 쓰려 했는데 뭐를 기초적으로 알고 가야 됩니까? 그럼 그 케이블이 가진 특성, 고유의 특성이 중요해요. 걔가 뭡니까? 거리에 따라서 줄어들 전송 손실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개념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결합 손실이 있어요. 결합 손실. 제가 이제 길게 설명은 수업 시간에 할 거니까 이제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결합 손실과 전송 손실은 반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고, 전송 손실은 슬롯의 크기하고 비례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만 좀 찾읍시다. 그러니까 답을 위한 부분만. 전송은 결합과 반비례하고요. 그리고 슬롯의 크기하고는 비례를 해요. 요까지만 딱 생각해 놓을게요. 이게 뭐다라는 것들은 차츰차츰 알아가면 되고, 처음에 이해했다고 다 안 돼요. 그죠? 전송 손실은 길이에 따라서 손실이 생기는 거고, 결합 손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한데, 외부의 뭐 다른 물질들과 결합했을 때 발생되는 손실일 수도 있고, 그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방사 특성을 이해해가지고 접근하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건 또 말이 길어지니까까지. 됐어요? 그럼 요 방법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그럼 케이블의 종별을 다르게 한대요. 종류를 다르게 한댔어요. 종류 전송 손실이 다른 케이블을 연이어서 붙여서 더 먼 거리를 통신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종류가 다른 놈인 어떠한 최소 조건이 만족돼야 됩니까? 라면 이렇게 쓰는 거지. 어떤 조건? 임피던스가 같아야 돼요. 이렇게 유식화 있을게요. 임피던스를 맞춰주세요. 정합. 영어로는 매칭입니다. 매칭 시켜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 임피던스를 매칭이라는 말은 뭡니까? 같은 저항 성분을 가진 케이블들만 써야 돼요. 아니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라면 문제점은 뭐가? 왜요? 이렇게 물었어요. 이렇게. 그럼 정제파 비가 달라지거든. 정제파 비가 1.5보다 더 커질 수 있어요. 커지게 되면 문제가 생기거든. 왜 커지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까는 또 다르게 시험 문제 풀어야 되니까 보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케이블의 그런 말단은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면 공간으로 돼서 끝나버리는데, 그러면 임피던스는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랬습니까? 임피던스 같이 맞춰주라면서요. 우리의 법은 50옴으로 돼 있거든요. 50옴. 얘를 임피던스. 50옴을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무한대가 됐을 때 임피던스가 무한대가 되면 또 엄청나게 반사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반사를 최소화시킨 저항을 끝에다 달아줄 거예요. 걔 이름이 뭡니까? 무반사 종단저항이에요. 이겁니다. 요 네 가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해서 이해해서 준비해 두세요. 그 중에서 가장 쉽게 언급되는 부분이 이해예요. 전송 손실과 결합 손실에 대한 부분이니까 1교시는 이렇게 선택해서 푸셨으면 좋겠어요. 자세한 거는 수업으로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수식으로 적는 것들이 훨씬 설득력이 좋습니다 라고 나와서 단적인 설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계산식으로를 통해서 손실을 구하는 거군요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 문제를 만약에 선택했을 때는 1교시는 어떤 개념입니까? 지금 무선통신은 너무나도 중요한 환경인 거예요. 왜 중요해요?
지금 첫 번째 변혁기가 온 게 뭡니까? 기존에는 아날로그 방식을 디지털화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최근에 디지털 기기의 전환으로 통신이 뭐 효과적으로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통신기의 구조, 수신기의 구조, 케이블의 구조를 판단하고 그리고 뭐 전송거리를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라고 전달하면 돼요. 왜 그럴까요? 누가 쓴다고 그랬어? 소방대가 쓰거든. 소방대가 쓰는 거기 때문에 더욱더 뭐 잘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유지관리를 우리가 잘하고 있어요. 옥내수화전 같은 거, 스프링클러 우리가 지금 쓰잖아요. 그런 것들은 평상시 테스트 가능하거든. 근데 무선통신 보도 설비는 준공 때 잘 해놓지 않으면 아파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이해는 되시죠? 2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2번. 왕관기. 야, 왕관기 문제 나오고 약간 좀 당황했습니다, 왕관기. 왕관기 문제 나올 수 있다. 좋았어. 그죠? 왕관기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저보다 좀 더 앞서가는 분들이 이제 저희 스터디도 항상 있더라고요. 그 왕관기 문제가 왜 나왔을까요? 이렇게 넌지시 얘기했더니, 최근에 이제 서울 도처의 아파트의 화재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해서 지금 계속 생기고 있어요. 특이하게. 근데 이 인명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을 때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불나면 일단은 뭐 듣고 바로 대피를 해라 라고 했었는데 소방청이 최근에 다른 통계를 냅니다. 불났어. 그러면 움직이지 마.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움직인 사람의 피해가 더 크다라는 게 데이터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실안에서 양방향 피난이 완벽한 계단 이중화가 되어 있는 형태는 상관이 없죠. 왜? 이 계단 갔더니 연기 가득 찼어. 또는 연기 냄새가 올라와. 그럼 반대편 가나 도망가면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난기구를 쓰자. 그 피난기구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때 가장 많이 빈도가 넓게 되어 있는 게 어떤 놈이냐라고 생각하면 왕관기였던 거였어요. 왕관기. 자, 우리 피난기구에 대한 개념은 제가 이제 틀을 짤 때 한번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양방향 피난이 무조건 필요해요. 양방향. 피난은 양방향이 무조건 필요하죠. 벨세이프 피난 안정성을 위해서. 근데 문제가 뭡니까? 라면 이게 진짜 효과적일까를 한번 고민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외국은 어땠습니까? 미국은 NFPA를 쓰고 있는 미국은 피난기구에 대한 개념이 없다 했죠. 왜 없어요? 걔네들은 그냥 양방향 피난에 구조적인 피난이 가능하거든요. 우리는 기구적인 피난을 자꾸 고집한 거예요. 그래서 걱정인 거지. 그 내용입니다. 그냥. 그렇게 접근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왕관기에 대해서 크고 작은 말들이 많더라. 설치할 수 있는 환경도 너무 작더라. 그리고 1인 사용밖에 안 되는 환경이 있더라. 또는 왕관기 또 간이 왕관기 또 있잖아요. 그리고 그나마 조금 최근에는 간이 왕관기까지 좀 뭐 기준화 도입되고 뭐 지지대가 뭐 포함시키고 소방용품으로 되고 했거든요. 그 사항들 몇 가지를 언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고 왕관기는 거기다가 기초적인 그림책 같은 데서도 많이 봤어요. 그 구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구나. 그죠? 뭘로 돼 있어요? 설치금구. 이렇게. 그죠? 지지대라고 보통 부르죠. 그래서 조속기 있고, 로프 있고, 체결. 왕관기하고 간이왕관기 차이는 아시죠?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교육을 일반인들한테 많이 했었을 때는 일회용이냐, 다회용이냐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인 왕관기는 도르래 방식으로 대입됐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그죠? 그런데 간이왕관기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겼댔죠. 한번 풀어지면 감는 형태 방식이 아니라는 것들. 그래서 실제로도 한 번밖에 테스트 안 하고 이제 바로 이제 승인품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알아보자라고 하면 이 용어에 대한 설명을 첫 번째로 해주는 게 좋겠죠. 용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설명은 형식 승인 대상이기 때문에 대상에 돼 있는 설명을 그대로 넣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에 대한 용어보다는 실질적으로 규범이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보는 게 중요한 거니까. 왕관기의 설치 기준과 성능 기준 이렇게 물었어요. 설치 기준은 뭡니까? 화재 안전 기술 기준이나 성능 기준을 따라가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성능 기준은 뭡니까? 형식 승인에서 이 제품을 피난기구를 쓸 수 있는 정도의 어느 정도에 대한 기능이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설명했어요. 그죠? 그 내용으로 해서 다음 페이지 보니까 요 아래쪽에 성능 기준 나와 있죠. 실질적으로 무게를 대고 내렸었을 때 조속기가 어느 정도 속도로 해서 어느 온도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음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상식전에서 어디 써먹을 수 있을까? 이런 거 이렇게 크게 주제를 잡으세요. 피난기구예요. 피난기구는 양방향의 건축적 피난의 양방향을 대신할 때 뭔가 쓸 거예요. 그러면 어떤 기능이 최소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많이 듣는 것들은 뭐였습니까? 하면 1500N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냥. 그죠? 몇 킬로그램을 견딥니까? 이런 것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한 150kg 정도 견딥니다. 라고 생각하셔도 될 듯 해요. 그죠? 그
그 내용에 대한 뉴턴과 킬로그램의 환산 아시지요? 그렇게 한번 봐놓으세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문제가 제가 좀 너무 안타까웠던 게 왕관계 사용 방법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출제자께서는 1번과 2번은 3번을 했으면 그냥 이 문제는 제 입장에서는 약간은 불안전해도 괜찮아. 왜? 이 구조도 알고 기준도 좀 알았으면 좋겠어. 근데 사용 방법 뭐 어떻게 써야 돼요? 그죠? 유튜브에 검사하면 팔을 들였다, 로프를 끼운다, 팔을 자세를 한다, 팔을 올리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답 쓰면서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그저 이렇게 썼어요. 보세요. 선택하셨으리라고 좀 봅니다. 3번이네요. 제가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문제가 꽤 됐죠. 지금 가이드라인이라고 얘기하는 형태에 대해서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부를 처음 시작하실 때 가장 기초가 되는 형태를 법을 많이 집착해서 외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법하고 그냥 가장 기본 원리를 통해서 많이 이해해야 거짓말도 좀 늘고 이해 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약간 좀 넓은 생각을 해서 답을 좀 이렇게 넓게 적을 수가 있어요. 그때 조금 안타까운 게 이런 거죠. 이게 법도 아니야. 법은 아니고 원리도 아니야. 어중간한 건 뭡니까? 그 환경에 맞춰져 있는 기준, 가이드인 거예요. 이 가이드를 문제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은 좀 안 좋게 좀 볼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이드가 가이드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죠. 뭡니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다들 어떻게 합니까? 설계하시는 분은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가이드는 뭡니까?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정도고 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해요. 그럼 가이드는 가이드의 명목이 없어지는 거죠. 또 다른 법이 되잖아요. 그래서 출제하기는 쉬워질 수 있는데 이게 출제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다시 한번 고민하는 거죠. 근데 주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죠? 수행 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 검증이라고 하는 부분이다. 그죠? 그래서 최소한 이런 환경에서 테스트라고 해봐야지만 정확한지 나온지를 알 수 있다는 거.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성능 위주 설계라고 하는 부분들은 일전에 말씀드렸죠. 성능 위주 도대체 왜 해? 이렇겠다. 첫 번째는 피난 안정성입니다. 검증, 사전 검증 제도죠. 그래서 피난 안정성을 확인해 봐야지. 최근에는 이제 시험 문제에 똑같은 동일시 나왔던 게 커플링에 대한 부분이 나왔다. 그죠? 커플링을 해야, 실제로 이제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가혹한 조건을 더 가혹하게 만들어서 실제하고 유사하게 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건데, 이게 시나리오도 짜고 우리가 고민하는 거죠. 시뮬레이션도 해요. 근데 얘가 이제 현실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거리가 조금 있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좀 해보자. 근데 제가 약간 저도 심의위원이긴 하지만, 많이 걱정하는 데가, 누가 더 가혹하게 해볼까에 대한 경쟁일 때가 가슴이 아파요. 왜냐하면 이제 이 프로그램을 처음에 설계하고 만든 사람은 그 정도까지는 된다고 가정을 안 하거든요. 그렇게 못해요. 왜냐하면 최악의 조건을 가정하고 뭔가를 만들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니 소방이 최악의 조건을 만들려고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면 더 최악의 조건을 해서 아예 통과가 안 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또 그 약속을 애매하게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첫 번째 이런 게 뭡니까? 차량 한 대를 태우지 않고 두 대를 태우는 거예요. 차량 한 대가 4.3에서 4.5 정도 메가와트 정도의 열 방출률이 나온다고 하는데 걔는 두 대를 태우는 거죠. 예. 근데 우리가 화재 초기에 피난 여부를 판단할 때 두 대가 동시에 탑니까는 또 아니거든요. 그리고 모든 화재를 우리는 또 울트라 패스트를 가정을 해요. 그게 바람직한가요?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고민이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맹목적인 것도 별로 안 좋고요. 그리고 시뮬레이션은 확률 게임으로 했었을 때 검증이잖아요. 그래서 실제 화재에 대한 데이터하고 또 비교가 필요해요. 그렇다 보면 나쁜 의미로는 50% 미만의 확률일 가능성도 더 높아지는 거죠.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은 설비에 강화죠. 설비는 설비대로 강화시키고 피난 시뮬까지도 더 강화시킨다. 그렇게 하면 진짜 힘들어서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절충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약간 일변도가 다들 최악의 조건. 그게 약간 좀 아쉬워서 했어요. 요 부분은 사진 한번 검증하고 읽기도 했긴 했는데 쉽지 않네요. 그죠? 지금 워낙 우리가 요 지금 나와 있는 표준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부분들 내용도 방대하고요. 이건 또 다른 형태의 의미가 있어가지고 준비하셨던 분은 잘 맞추셨겠지만 쉽지 않았던 부분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번도 약간 버거웠었을 것 같아요. 시뮬레이션 보시면 어떠한 조건들을 반드시 다 넣고 해라 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이건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거든요.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고 한번 이미지 트레이닝 해보세요. 이러한 조건을 넣어서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구나 라고 하는 생각들. 그리고 시뮬레이션 실제에 대한 부분 어떤 식으로 A셋과 R셋이 구해지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제가 스터디 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고, 아침에 이제 모의고사 풀이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4번 나왔었을 때가 제가 약간 좀 조심스러운 게, 저도 예전에 이제 약간 화보의 자료를 엄청나게 이제 많이 언급하고 하는 시기에 있었거든요. 계속 화보. 근데 이제 당부가 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매주 풀 수 있는 문제가 10개에서 15개인데 그 범위에 넣기는 조금 조심스럽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조금 더 배제했지. 그러자마자, 당장 오늘 문제만, 요번에 문제만 하더라도 한 4개 정도가 화보에서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화보도 다시 또 부랴부랴 정리해서 올리고 있는데, 좀 씁쓸하더라고요. 그렇죠. 또 뭐 근거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뭐 화보에 연관된 분이든 아니면 화보의 자료가 너무 효율적이고 앞으로 이러한 형태를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니까 당연히 보시는 거는 당연하다 봅니다. 이 용어에 대해서 잠깐만 처음 들으신 분도 있고요. 실제로 처음 들으신 분도 엄청 많더라고요. 그죠? BIPV라고 합니다. 외장재인데 이게 좀 특이하게 건축 일체형 태양광 모듈이거든요. 그 태양광 모듈 부분들은 우리 아시다시피 효율성이 좀 저하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약간 대체 에너지 중에서도 그렇죠? 그렇게 막 높이 지급받고 이런 건 아니긴 하잖아요. 근데 점점 이제 효율도 개선되어 가고 있는 중이고 하는 거고. 근데 건축하고 일체형으로 하게 되면 외벽에 이제 이 모듈을 붙이겠단 말인데, 외벽에 붙이는 순간 가장 큰 걱정은 뭡니까? 수직에 대한 또는 뭐 기타 등등 연소 확대 측면이거든요. 그 연소 확대의 끝판왕이 드라이비트였습니다. 그죠? 드라이비트. 그러니까 어떻게 시공안에 따라서 어떤 재질에 따라 가지고 아예 불쏘시개로 만들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이 지금 들어가면 좋겠어요. 지금 보이는 QR은 화보의 사이트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화면 보시다가 이렇게 한번 클릭하셔가지고 화보, 자료가 굉장히 많구나. 그리고 제가 단톡방에는 이제 자료가 정리되는 데에서 계속 올려드릴 테니까 화보 한번 좀 준비해 보도록 하시죠. 뭐 터빈하고 지금 이번에 나왔던 풍력발전소, 풍력 나왔었고요. 지금 이제 나와 있는 병원도 나왔었고, 그리고 또 EI. 그래서 회차별로 해서 이렇게 좀 나왔네요. 자, 수직에 대한 연소 확대는 원래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형태를 말씀드려서 보시면 되겠고요. 똑같죠. 가연물과 부력에 대한 부분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진짜 너무 많이 힘들어질 수 있는 형태가 뭡니까? 라면 이 자료를 보지 않으면 풀 수가 없게 만들어진 문제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런 겁니다.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선택하실 수 있죠. 질문을 들으면 건축 일체형 태양광 모듈, 태양광 그렇죠. 지별판 그 관련된 부분들 생각하면 되고, 가연성도 있을 수 있고, 그게 아예 불연성은 아니니까 됐어요. 화재 위험성 이해했어. 근데 지금 이 출제자의 의도는 여기에 이 형태를 못 풀면 관대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택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 교실을 점점 어렵게 만드는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온도, 일사량, 음영에 관련돼서 제가 뭐 설명을 드리고는 싶으나 의미는 크게 안 찾기 위해서 이렇습니다 라고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제 5번입니다. 역기류. 제가 이분 책을 꽤 좋아해요. 이분이 쓰는 형태의 방식도 좋아하고, 그래서 제가 이 교재를 가지고 있는데 책이 좋았어요. 그래서 보고다가 이 좀 정리해서 다시 한번 뭐 만들어야지 하고 있는데 또 미루다가 하다가 딱 이렇게 늦어버렸네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역기류는 다른 말이 아니다. 그죠? 지금 나와 있는 opposed airflow가, 그러니까 연기가 발생하는데 연기가 발생되지 않게 막으려고 하면 어떠한 뭐 기류가 필요합니까에 대한 설명으로 쭉 나가겠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시다. 대공간이고 뭐 이런 것들 다 신경 안 써요. 구획실 뭐 이런 등등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대공간 화재에 대한 국한을 안 하셔도 되고요. 도대체 얼만큼 해야 될까를 고민하면 되죠. 그러면 플럼도 이해해야 되고, 기류의 흐름, 온도의 차이, 그렇죠? 풍속, 실제로 뭐 질량, 유량 이런 것도 다 보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알고 계셨던 기초만 어느 정도 튼튼하게 돼 있었으면 이런 문제는 그냥 조금 지어내도 되는데, 항상 또 이런 문제는 이런 게 있죠. 이런 문제를 썼는데도 알고 있는 지식을 다 동원해서 점수가 안 나와요. 그게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이제 공부 좀 해보시면 아시잖아요. 이 점수 매기는 포인트가 따로 있구나. 이 또한 이 원류가 있는 곳에서 어느 정도로 참고 안 했으면 점수가 안 나오겠구나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 부분만
보시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그렇죠? 역기류, 그렇죠? 인접 공간, 아티리움 이 개방된 공간, 대규모 공간과 인접 공간 사이에 기류가 어떻게 흘러갑니까에 대한 제안으로 구분책 그대로 있는 내용입니다. 손을 일부러 안 댔어요. 왜냐하면 이 내용을 이해하시고 요약하시는 건 본인 몫으로 두고 저도 요약은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나쁘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연기를 막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유속이 필요하고, 그죠? 그리고 아티리움 벽을 따라서 상승 플롬이 있었을 때는 어느 정도의 평균 속도가 필요합니까에 대한 공식들, 그죠? 그러니까 주어진 요소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체에서 그려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적 유량 마찬가지. 최적 유량은 그 교재랑 좀 다르게 바꿨어요. 질량 유량처럼.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제가 넣었습니다. 일부러.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했었을 때 메다 3승 퍼 킬로그램이네요. Q로 할 걸 그랬네요. 질량 유량이 아니고 이건 Q로 하는 게 낫겠습니다. Q. 그죠? 원래는 이제 VOA 이렇게 돼 있거든요. 원책에는. 그죠? 메다 3승 퍼 세크면 그렇게 하는 게 더 맞았겠네요. 그 다음에 뭐 공간이 어떻게 된다. 그 온도까지 하나 더 추가시키면 요 모범 답안 이게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식든 다들 유사합니다. 상수에 대한 싸움일 뿐이지 큰 의미는 없어요. 근데 출제자의 의도라는 것들은 항상 있는 거니까 그 의도에 반하게 되면 높은 점수는 별로 없더라고. 그런 부분 안타깝지만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예상 문제였었는데, 그죠? 수압 시험에 대해서 수압도 있고 기압도 있는데 국내는 이렇게 시험하고 해외는 이렇게 시험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다, 그죠? 우리나라가 조금 약한 범위 중에 하나가 수압에 대해서 명료한 기준이 잘 없어요. 이건 한번 고민할 때가 되는데 없어요, 그죠? 근데 개념은 우리가 잡을 때 어떤 겁니까? 보통 이제 감리를 하시거나 시공하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5계층마다 한 번씩 수압, 아니면 15층, 10층마다 한 번씩, 아니면 뭐 40층 건물이면 20층, 25층 나눠서, 아니면 전층에 한 번 더 보고 이렇게 보잖아요. 또 통수압 이렇게 보통 현장에서 부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수압을 보면 되는데 이 수압이라고 하는 부분이 외국처럼 우리보다 더 비슷한 조건이긴 하고 비슷하게 테스트를 하나 명료하게 어떠한 기준으로 되어 있는 건 없다라는 거죠.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죠? 지금 보니까 성능시험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러한 분류를 접속 상태가 된 형태에서 실시하고요. 1.4에서 2시간이다. 그죠? 2시간 이상 시험합니다. 위험물에서는 유사한 시험이 1교시 때 한번 했었던 적이 있다. 그죠?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충수하고 수압 시험 똑같이 있죠. 충수는 물을 담아두는, 수압은 가압시켜서 최대 상용 압력이 1.5배에서 10분간 해서 테스트 해보는 거거든요. 우리는 2시간 정도 채워봤었을 때 하부분에서 채워온 압이 누수가 없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내용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NFP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수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정리했으니까 이 정도만 쓰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고민 한번 해볼게요. 이 문제가 만약에 나왔었어. 그러면 뭐라고 개요를 쓰고 풀어나갈 겁니까? 라고 하면 제 첫 마디가 그거였습니다. 수압시험에 명료한 기준이 없는 거예요. 수압에 명료한 기준이 없더라. 그런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스프링클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뭐가 생깁니까? 헌팅이라든지 또는 이제 뭐 기타 등등의 펌프의 오작동이라든지 생기면 습식 밸브의 특성상 체크의 기능으로 인해서 2차 압력이 계속 누적되는 타입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 누적압에 의해서 헤드는 터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 한번 구분하시고 들어가시면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외국에 있는 기준을 참고하고 우리만의 독특한, 특별한 다른 형태의 꼼꼼한 기준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교시는 진짜 살 빠지셨을 것 같아요. 쥐 짜낸다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 교시 보면서 이 교시에 점심 드시러 가면서 바로 막걸리 시키실 분이 많았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때 막걸리 드시더라도 3교시 치고 하셨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제가 2교시하고 인터넷에 이제 문제 올리면서 3교시부터는 수월해질 테니까 그때 좀 편하게 치시면 됩니다. 저만 어렵나요? 다 어렵지. 그죠? 근데 상대적으로 내가 제일 어렵게 느껴질 뿐입니다. 참으세요. 견디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2교시 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